광화문 태극기 부대를 향해서 모든 언론이 하나같이 극우 기독교 세력이라고 합니다. 극우 극좌는 언제 쓸까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세력을 극자를 씁니다. 다 할 극자지 않습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우리 광화문 세력이라든가 교회가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하러 나갈 때 쇠파이프 들고 나가는 사람들 있었습니까? 없어요. 말씀 이걸 갖고 나가잖아요. 예, 방송 보니까 쇠파이프 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다 깃발이더라고요. 깃발이 쇠파이프입니까? 아니, 우리 할머니들 지팡이를 들고 나간 게 그게 쇠파이프입니까? 알루미늄 파이프예요, 알루미늄 파이프. 그런데 우리나라에 민노총 집회할 때 쇠파이프 들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쇠파이프에 조국이는 죽창가를 불러댑니다. 이렇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는 극좌 세력만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그 손자들이 또는 내 아들, 딸들이 아니 극우 기독교 아니냐? 내지는 극우 세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야, 극우, 극좌가 뭔지 아느냐?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세력을 극자를 붙이는 거야, 극자. 그런데 거기 나가는 너희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쇠파이프 들고 나가더냐? 주구장창 불러대는 세력이 어디야?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극좌만 존재한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 보면 분배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대한민국의 분배가 이렇게 잘 안 돼서 있는 자들은 엄청나게 가져가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서 세상에서 정말 못 사는 나라로 막 뭐라고 방송에서 얼마나 떠들어댔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제가 독일에 있는 컨퍼런스를 한번 가봤습니다. 크리스찬 변호사들 모임에 갔더니 넌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야,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강대국에 둘러싸인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 자유통일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약소국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Small and weak country. 그래서 독일 변호사가 발칵해. 야, 말 조심해. 야, 대한민국이 약하다고? 작다고? 독일 변호사가 저보고. 너 무슨 헛소리 하냐? 이외의 나라 중에 니네 나라보다 잘 사고, 니네 나라보다 강대한 나라가 몇 군데 될 것 같으냐? EU 국가 중에. EU 국가 중에서는요, 독일,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부유함이라든가 군사력이나 이런 걸 보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럼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럼 부가 잘 분배가 안 돼 있는지, 요거를 나타내는 경제학적 용어가 진위계수라는 겁니다. 진위계수. 요거는, 0에 가까울수록 부가 모든 사람에게 분배되는 거예요. 1에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1에 가까울수록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6번째로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저 그래프인데요. 빨간 그래프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16번째 우리가 부가 공평하게 나누어진 나라인데 인구 5천만을 넘는, 그러니까 강대국이죠. 인구 5천만을 넘는 선진국, OECD 국가로 한정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3번째로 부가 공평하게 나눠져 있는 나라예요. 이거 OECD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자료를 갖다 놓으면 안 믿으니까. 제가 OECD 자료 갖다 놨습니다. 문재인 자료 아닙니다. OECD 자료. 오이가 씨가 많이 맺히면 뒤지게 많이 열립니다. 이게 OECD예요, OECD. 자, 어쨌든 OECD 자료인데, 근데 미국이 얼마냐? 그 공평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부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가진 걸 1이에요. 0이면 부가 공평한 건데, 미국이 0.390, 우리보다 훨씬 부가 분배되어 있잖아요. 프랑스가 0.295, 독일이 0.293, 독일이 1등, 우리나라가 3등입니다. 프랑스가 2등. 자,
그런데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났죠? 제 누나가 프랑스의 리옹 한인교회 담임 목사예요. 네. 프랑스 성지소로 나가 있는데 1시간을 주유소 앞에 기다려서 지금 기름 못 삽니다. 2시간 기다리면 30리터 정도 살 수 있고요. 난방 요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상황이 되긴 하지만 대한민국은요, 가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 갔을 때 거기에서 미국 교회에서 $50, $100 넣는 사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은요, 헌금만 하면 5만 원짜리 집어넣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미국 가서 보면요, $50 안 집어넣어요. $10. 유럽 50유로요. 엉강생심. 1유로 넣어 1유로. 거기는 대한민국은 맞벌이 안 하고도 사는 집들이 많아요. 유럽, 미국 맞벌이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 근데 우리는 실질적인 구매력 지수로는 프랑스 앞선 지가 오랬습니다. 프랑스 사람들 가서 보면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제가 프랑스 뭐하러 가겠습니까? 뭐하러 가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누나 목회하는데 돈 주러 가잖아요, 돈 주러. 지원하러. 한인교회들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프랑스 교회는 잘 사느냐? 프랑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개혁교단인데 뭐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못 사니까. 자, 그러면 최근에 중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공동부유,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여러분들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다 부자만 있는가 보네요. 그럼 성경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구제할 의무가 있는 자를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옷 2벌 있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 있는 자면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옷 2벌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제 마에 벗고 갈게요. 먹을 거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린 간식도 먹어요. 그러면 구제의 대상은 누구예요? 스스로 일할 능력이 없고 스스로 먹을 수 없는 자들, 스스로 입을 수 없는 자들, 이 사람들만 구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 복지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국가 함정에 빠지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럽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유럽 교회는요, 금요일 휴가, 주 5일제, 금요일 저녁부터 불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국가를 하면서 유럽은 망해버렸습니다. 유럽 교회가. 금요일 되면 이제 프랑스 교회 가보니까 다 사라져요, 학생들. 다 바캉스. 바캉스가 프랑스 말이죠. 바캉스. 네. 놀러 가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 베이케이션인데 프랑스는 바캉스입니다. 네. 다 가버려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전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복지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구제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이거 막아버렸어요. 국가가 복지를 하니까. 근데 최근에 사회복지사 한 분으로부터 제가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중학교 선생님인데 사회복지 쪽을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복지단체에서 해봤는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데 양쪽에 가서 섬겨보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국가로부터 돈도 안 받는데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다 거기 섬기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인데 너무 사명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근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복지단체는 급여로 예산이 다 소모된다는 거예요. 자, 예컨대 우리 출산수당이 당사자들한테 갈까요? 한 40조 됩니다. 40조. 애기 엄마들한테 안 가요. 병원으로 기관으로 사라져요.
40조 예산은 만약에 이걸 그냥 나눠주면 1인당 2천만 원씩 매달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엄마들 숫자로 신생아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2천만 원 안 주고요. 1인당 200만 원씩이요. 주면요. 늦둥이 다 나요. 결혼 다 합니다. 어디론가 새는 거예요. 어디론가. 왜? 기관으로. 공무원들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당사자들에게 지불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강의하는 분을 저를 봤습니다. 한 몇 년 전인데 통합 측 여전도의 수련회 강사로 제가 왔어요. 근데 제 앞에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숭실대 교수인데 기독교 사회복지에서는 가장 권위자라고 칭하는 사람인데 주제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산은 구제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안 오셨습니까? 그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써야죠. 쓸 수 있으면 써야죠. 근데 쓰는 방식이 문제죠 또. 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하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는데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육신이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다고 이렇게 좌파들은 기독교 좌파들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몸을 예비하셨으니까. 네. 우리 몸을 예비하신 것이니까. 네. 그 변질하면 돼. 자,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만 육신이 가난한 자들만 사랑하셨어요? 부자도 사랑하셨어요? 다 사랑하시죠. 부자도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브람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나사로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세리마테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아리마대 요셉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같이 와서 빌라도에게 고함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그 사람들은 육신은 가난했지만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 자, 그래서 빵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복음을 주러 오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더해지는 거지. 더해지는 거를 중점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리오, 이 도적질나는 이런 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 좌파들. 여러분들은 이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산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도 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실 건데 한번. 근데 김장할 때 보면 배추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추김치를 주로 담죠. 그 다음에 양배추로도 김치 담는 분들도 계시고 깍두기로 김치 담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파로도 김치를 담는 무슨 김치요? 파김치. 그 다음에 익히지 않은 거 겉절이 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 김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뭡니까? 신김치도 있고 묵은 김치도 있고 그 다음에 볶은 김치도 있고 공통점이 뭐예요? 김치는 김치라는 거예요. 무슨 명목으로 바꾼다 해도 김치라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이름을 잘 바꿔요. 이름을 마르크스주의 하면 공산주의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네오막시즘 뭐 이건 영어로 하면 니오막시즘 이것도 신공산주의인데 이거를 문화막시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잘 바꿉니다. 공산주의는 가면을 잘 써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신김치, 묵은 김치, 볶은 김치, 배추김치, 무김치, 깍두기 공통점이 뭐라고요? 김치. 공산주의는 이름을 바꿔도 뭐라고요?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정체를 숨기려고 이름을 여러 개 바꿔요. 철학이란 이름으로도 바꾸고 그렇지만 그 내용은 공산주의다. 공산주의의 목적은 하나님이 만든 세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 가지 조직이 뭘까요? 가정,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 만들고 그 다음 교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공동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해요? 국가를 이룹니다. 국가를. 공산주의는 요 세 개를 부정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세력들이에요. 자, 가면은 우리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영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체 사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 공산주의 아닌지 잘 몰라요, 우리는. 굉장히 주체 사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체 사상이란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전혀 문제 없이 휴머니즘 같은 거예요. 인본주의 같은 거예요. 사람 중심이니까. 자, 문재인이 들어와서 무슨 중심의 정치했어요? 사람 중심의 정치.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체 사상에 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의 이제 형사 사건을 했는데 저 경동시장에서 건강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도 잡아서 뭐 이 염소를 이제 진액을 만들고 보신탕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한 20년을 장사를 해왔는데 주변에서 갑자기 빌라 단지가 하나 들어섰는데 집 주변에서 보신탕하고 염소를 이제 도축하는 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자꾸 동물 학대한다고 신고를 해서 그 개 외에 다른 거는 도축장에서 잡아야 되는데 염소를 도축하는 걸 가지고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속 때부터 들어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풀었습니다. 그때 문제니까 한창 사람 중심의 정치를 외칠 때인데 제가 영장실질심사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정치를 외치는데 만약에 염소 때문에 이 건강원 주인을 구속시키면 이건 사람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염소 중심의 정치고 동물 중심의 정치입니다. 이런 만약에 판결이 내려지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판사가 풀어줬을까요? 안 풀어줬을까요? 풀어줬습니다. 사람 중심의 정치하려고. 자, 가면을 이렇게 주체사상도 공산주의도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게 마르크스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주체사상에 쓱 데려왔어요. 그러면 북한헌법 제3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북한 헌법의 내용을 문제에 이렇게 쓱 들여온 거죠. 자, 실체는 뭘까요? 실체를 한번 보면 주체사상의 사회적 생명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주체사상의 사회적 생명체론은 개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지만 수령님을 중심으로 결속하면 영원한 사회적 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며 뇌수인 수령과 중추인 당의 지도 속에 인민대중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체사상을 얘기할 때 이 내용 가면 내의 실체를 얘기할 거야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가면 마르크스 휴머니즘 사람 중심 야 사람이 최고야 사람으로 근데 실제는 이거예요. 자, 누구 거 가져왔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요거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구를? 수령을 갖다 놓은 거예요. 수령을 중심으로 결속하면 인민대중은 영원한 생명체를 이룬다고요. 그래서 주체사상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입니다.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리고 종교기 때문에 저기 몇 명이요? 1000만이 넘으면 세계적인 종교를 인정해요. 근데 2500만 신도가 있는 종교 공동체는 북한은. 네. 가면을 쓰지만 실체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사상 누가 괜찮은 사상이라고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17년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당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레닌하고 혼자 그래
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네가 당권 다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권력을 공동으로 분배 안 합니다. 자기가 권력을 독식하기 위해서 이 정당 정신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 의식에 투철한 것, 이게 정당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레닌 혼자 독식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좌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산당 정당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게 PC입니다. 정치적 올바름, 이런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다 북조선 빨갱이를 북발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북발이들입니다. 북발이들. 예.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나면 이게 반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동이라고 문재인이가 못하니까 뭐라고요? 적폐라고 했습니다. 적폐. 이거 반동을 다른 용어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원래 언어적으로 그걸 정치적 올바름을 인정하지 않은 반역적 언행뿐만이 아니라 타고나는 거예요. 왜? 예컨대 자영농, 자영업자.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자영업자, 자영농. 자기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니까 노동 계급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신 성분 자체로 반동들인 거예요. 적폐예요. 그런데 문재인 초기 시절 적폐청산 할 때 자영업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문재인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이가 자영업자들을 살려줬나요? 원래 반동인 거예요. 원래 반동. 원래 적폐인데 자영업자들은 대기업만 적폐인 줄 안 거예요. 출신 성분 자체로 반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태어나면서 반동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 좌파들이 문재인 엄청 지지했어요. 예. 대개면 중에 상당 부분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자, 기독교인은 계급의식 자체가 없고 체제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동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것만으로 반동입니다. 네. 심각한 반동들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1960년대가 되니까 이 소련이 한참 팽창하고 이제 냉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스탈린이 죽고 후르시초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후르시초프가 등장했더니만 스탈린을 엄청 까대는 거예요. 엄청 한 4천만 명 숙청했다고. 이게 인민의 적이라고 막 뭐라고 욕을 해대고. 그 다음에 60년대 모택동이가 문화혁명, 대약진 운동하면서 거의 1억 명을 죽였습니다. 굶겨 죽인 사람까지 하면 8천만에서 1억 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는요,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회주의가 답이다. 야, 사람 중심의 정치며 인민 대중을 무료로 세금도 없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약진도 하고 엄청나게 러시아가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열심히 사회주의 선전을 했는데 후르시초프가 나타나서 러시아의 현실을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4천만 명 죽여버려. 중국에서는 1억 명 굶겨 죽이거나 숙청해버려요. 얘기를 하면 사회주의가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크시즘이란 단어를 떼요. 소셜리즘이란 단어를 빼고 철학 이름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갖다 대요. 그럴듯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구나. 이거를 해서 갖다 대는데 여기는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나눠요.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는 착취하는 자와 착취받는 자로, 착취당하는 자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냥 가면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억압자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괜찮고
억압하는 세력, 기업, 기독교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는 무조건 괜찮은 거고, 억압받는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면 혐오라고 몰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혐오, 조그마한 증오 발언, 혐오 발언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진실을 결정하는 것도 억압받는 집단, 여성, 유색인종, 비기독교, 성소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폭행 사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면요, 정말 어려워요. 피해자가 진술한 거 다 믿어버려요. 가해자가 증거가 없는데도 뭐 일방적으로요, 일방적으로. 네, 이 사람한테 이런 피해를 입었다 하면 그걸로 진실이 결정돼요. 법원까지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폭행 사건을 저희들이 무죄 받긴 받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정말 어려웠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비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전부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제가 부산 시장, 부산 교육감, 부산 진구 국회의원, 부산 진구 시의원 한꺼번에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50명 이상 못 모이는데 어떤 절간에 기념 초파일 행사에 바글바글해요. 거리두기도 안 했어요. 거기에서 다 축사하고 뭐 다 난리였어요. 거리 하나도 안 두고. 근데 아무도 수사도 안 했고, 그래서 저는 요 감염병 예방법 위반용으로 전원 고소했습니다. 고발했는데 처벌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는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여기는 억압받는 집단인 비기독교 세력이었으니까. 근데 평등 원칙은 불교나 기독교나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왜 한쪽만 짓밟죠? 기독교는 억압받는 세력으로 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진실을 결정하는 이성과 논리, 법리는 뭐냐? 기득권 세력이, 지배했던 세력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어떻게 돼요? 법원 난장판 되는 거예요, 난장판. 문재인 시절 법원 정말 엉망했습니다. 한 예로 사랑제일교회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정하면서 그냥 폐쇄명령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저 행정법원에 냈습니다. 행정법원에 냈더니 2줄 문장을 썼습니다, 판사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그 판사가 목사 며느리예요. 남편은 목사 아들이었고, 남편은 변호사예요. 저 수원에 있는데 이름을 확 얘기해버리고 싶네. 그거는 행정법적으로 그는 완전 원인무효, 무효. 법을 위배하는 결정을 행정청이 하는데 왜? 억압하는 기독교에 대한 판단은 무조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리스찬 판사가. 그래서 억압적 관용이라는 단어도 이런 좀 복잡한데, 비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가치, 권위, 타당성, 명분, 이해받을 권리 박탈. 기독교는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때 참으라 이거예요. 우판 참으라 이거예요. 좌파가 억압받는 세력인가요? 정권 다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주의, 다양성 할 때 다양성이 기독교를 아우르는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아우르는 다양성이 아니고 좌파의 가치를 아우르는 다양성이고, 우파의 이론이라든가 우파의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기독교의 철학은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건 증오 세력. 하여튼 좀 철학적으로 복잡해서 뭐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것도 있네요. 이게 언어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남자라고 규정한 건 사회가 나를 남자라고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남자라서 남자입니까? 대포 하나에 쌍방울 2개 달고 다니니까 남자지. 근데 사회가 남자라고 불렀으니까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나를 여자라고 부르면 여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젠더 이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성이 50가지가 있습니다. 50가지. 어떤 때는 남자, 어떤 때는 여자. 남자, 여자. 남남남여. 남남남여. 남남남남남여. 여여여여 남. 이거 다 성인 거야. 지 멋대로 성이 있는 거야. 사회가 그렇게 부르면 된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동성애 성행위도 사회가 그렇게 인정하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인데 이걸 법으로 강제를 해버려요. 뉴욕 같은 경우에 이거 엄연히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2016년도에 뉴욕 인권위원회가 31가지 성이에요. 개인이 선택한 성적 정체성을 만약에 회사에서 저는 미스터 고인데 회사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미스 고라고 불리길 원한다 했는데 회사 상사가 어이 미스터 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10만 달러 이상 그 기업에 1억 4,500만 원 벌금 때려버려요. 캐나다 여기는 개인끼리도 나 미스 고야 미스터 고라고 부르지 마 했는데 저보고 미스터 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개인한테 나를 미스 고라고 안 부르고 미스터 고라고 부른 개인한테 25만 달러 25억 원 2억 5천만 원 벌금 매겨버립니다. 이거 못 내면 구속도 시켜버리고. 캐나다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캐나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거기 가봐요. 그 단풍나무만 있고 일자리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 못 살아요. 캐나다 교포들 보시면 어려워요. 예. 거기 간 사람들 맞아요. 예. 한국 좋은 나라입니다. 팔구법안 이건 시행은 안 됐는데 미성년 자녀가 나 아빠 나 성전환 수술 받고 싶어 했는데 부모가 안 들어주면요 친권 박탈하고 그 아기는 아동보호소로 보내버려요. 근데 요거는 하도 반대해가지고 안 되긴 했는데 근데 요게 외국만 그러느냐. 대한민국 인권입법 성적 지향 규정하고 개정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동성결혼 비판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고 4.3 특별법 그다음 5.18 특별법 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사위원회가 판단한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 계정 폭파되고 처벌해버리고. 아니 5.18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 만들었는데 유공자면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유공자 명단 왜 공개 못해요? 자랑스러운 건데 국가가 공표해야죠. 자랑스러운 건데 왜 숨겨서 유공자가 숨겨대냐 이거예요. 하여튼 학생 인권 조례까지.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는 가면을 써서 교회와 가정과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슬람을 끌어들여와요. 최근에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슬람을 굉장히 옹호하고 있는데 대구에 경북대 근처에 모스크를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어요. 교회가 계속 반대하다가 이제 결국 교회 분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거기 주민들만 반대하는데 덤프트럭 와서 이 건설 자재를 싣고 와서 하역하는데 거기 가서 서 있고 막 누워 있다고 업무방해죄로 지금 수사받고 기소되고 난립니다. 자, 이슬람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법인데 왜 이슬람을 보호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이슬람을 비판하면 그냥 이슬람 포비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슬람 혐오자라고. 그래서 거기 교리를 왜 비판 못합니까? 참 별별 일들이 많습니다. 이중잣대를 씁니다. 이 좌파들은. 이중잣대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게
만평을 신문에 실어놨어요. 2005년도에 마호메트가 터번을 쓰고 거기에 폭탄 가진 터번을 쓴 거예요. 폭탄 테러가 일어나니까 신문에서 이렇게 만평을 썼어요. 이슬람 테러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거 증오 표현이래요. 자, 오른쪽에는 예수님 십자가상을 유리통에 넣고 오줌을 싼 걸 찍었어요. 오줌 노랗잖아요. 예. 오줌 속에 통에 들어있는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예술의 극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마호메트 코란을요, 오줌 싸서 통에 사진 찍어서 놓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날 목이 잘려요. 서구가 그렇습니다. 페미니즘도 한번 볼까요? 우리 페미니즘. 여기 뭐 여성분들도 세 분이나 계신데, 페미니즘.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은 뭐 세대별로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지긴 하지만 우리 지난번 출석하던 교회 우리 목사님 딸이 2대를 들어갔더니만 저기에 완전히 전도가 됐어요. 전도가 돼가지고 이거 뭐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도 했는데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아주 적대적이에요. 아빠한테도 적대적이고 이거 완전히 젠더 연구에서는 남성을 어떻게 하느냐 억압하는 세력인 거예요. 정의상 억압하는 자이고 전쟁광이고 잠재적인 강간범이고 잠재적인 강간범으로 남성들을 다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선생님 아빠 이거 다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사회적인 특혜를 누리는 특권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남성들이 특권층입니까? 저는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몰래 와이프가 잠 깰까봐 이불 드는 소리도 안 나게 싹 나옵니다. 싹 나와가지고 부엌에 가서 쌀을 싹 소리 안 나게 씻고 밥통에 올려놓고 소리 딸깍 소리 안 나게 싹 해놓고 눌러놓고 새벽기도 갈 때 문을 쾅 닫아다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해놓은 밥도 못 먹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남성들이 현실이라니까요. 뭘 남성들이 특혜자고 뭘. 그리고 은퇴하면요. 정년 은퇴하면 집에서 정말 밥 먹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 변호사니까 은퇴 안 할 것 같으니까 와이프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패널들 힘이 없으면. 근데 페미니즘은 이렇게 전쟁과하면 사회구조의 최특혜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젠더 연구하는 이 친구 페미니즘들은 여성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이성의 성향을 무너뜨려야 된다. 동성애, 레즈비언이 돼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애들이 결혼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 부부 생활하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적과 동침, 적과 동침하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적 관행과 남성의 억압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는 덜 진화된 존재로 페미니즘에서는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 결혼하신 여성들은 덜 진화된 존재로 페미니즘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분들인데 이놈들은 힘이 덜 진화된 존재라고 보니까 이거 참. 자, 이게 다 페미니즘인데 페미니즘은 그러면 여성의 인권에는 그래도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슬람권에서 억압받는 여성들. 여러분 타임지에 한번 이런 게 나온 적 있죠? 코 잘린 이슬람 여성. 남편한테 대들었다가 코 잘라버렸어요. 거기에 침묵해요. 페미니스트들이. 그걸 욕하면 이슬람 혐오주의자래요. 아니 마누라 코를 베는 거에 대해서 욕을 했는데 이슬람 혐오주의가 왜 거기서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유색인종 여성을 유색인종 남성으로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슬림을 열등하게 취급할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 자, 그래서
요 홍지수 선생님, 트럼프를 당선시킨 PC 정책 요 책 쓴 분이 홍지수 선생님인데, 페미니즘은 여성들을 위한 사회운동이 아니라 립스틱 바른 마르크스주의자다. 이렇게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고? 김치다.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페미니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머리를 다 깎아야 될 것 같아요. 나가지 못해. 자, 그래서 이 서론적인 부분 했는데 결국 대한민국 사회 현상이 다 반영됐다는 거예요. 자, 가정,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소수자보, 동성애, 성평등, 다문화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를 막 발로 밟고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뭔지 몰랐습니다. 자, 이런 게 대한민국 체제 자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악한 것들 다 수입되어 왔다. 북한 스스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러시아에서 왔어요? 러시아에서 왔잖아요. 다 수입된 것들이에요. 자, 전 세계적인 좌익,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신좌익. 그러니까 이름만 바꿨지 다 공산주의다. 대한민국에 도입된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아까 PC라고 얘기했죠. 이것 가지고 가족,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했던 개헌안, 법률들 이런 것 전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족제도, 기독교, 우리 국가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를 우선 무너뜨려야 되니까 얘네들이 공산당 선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동자에게는 국적이 없다. 그러므로 싸워야 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국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들이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헌법 개정, 옛날 헌법 개헌안이 나왔었는데요. 국군의 국가안전보장 의무 삭제. 아니, 군대가 국가안전보장위에서 있는데 저걸 삭제해버려요. 방산업체 종사자들의 파업권 인정해요. 방산업체가 전쟁 당시에 총알 안 만들면 누가 만들어요? 방위병들이 만들어? 방위병도 이제 없어졌는데.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단체 행동권을 인정해요. 자, 군인과 경찰 공무원이 파업권 인정하면, 자, 전쟁 났어요. 돌격 앞으로 하는데 병장 노조위원장이 나옵니다. 우리 연봉 200만 10원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전쟁 못하겠습니다. 아니, 전쟁 났는데 파업권을 인정해요. 자, 지금 북한이 열심히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발사 버튼 눌러 하는데 파업하는 거예요. 못 누르겠습니다. 월급 올려주세요. 요거를 헌법에서 인정하려고 했어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헌법에 박아놓으려고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헌법재판소 가서 인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할 수 있어요? 양심이 개털난 놈들이지. 양심에 개털나지 않으면 다 군대 가는데, 저 군대 가서 근무해보니까, 저는 해군으로 근무했는데, 해군 장교로 참수리 탔습니다. 근무해보니까, 전투부대에 오는 애는 대학물 먹은 애도 별로 없어요. 대학물 먹으면 해군은 지원병 제도니까 다 행정병으로 빠져요. 전투 함정에는 다 고졸. 조금 그래도 나오면 전문대 다니다 오는데. 이게 다 못 먹고 못 사는 애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는데 이리저리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빼는 놈들이 양심적으로 정말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지 않고, 최근에 영화 중에 핵소고지 들어봤잖아요. 핵소고지. 거기 여호와 증인 위생병이 하나 2차 대전 때 나오는데, 총 들지 마. 그 대신 지뢰 제거하는데 니네 나가. 총 안 들어주니까 지뢰 제거반에 니네가 해. 다른 사람 생명 살려야 될 거 아니야. 폭발물 제거반에 니네 하면 되잖아. 그런데 보내면 되는 거예요. 병역하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살리는 데 가라고. 다른 사람 너를 위해 죽으러 가니까.
자, 국민과 외국인을 구별 안 하는 거. 이게 노동자는 국적이 없으니까. 국가 해체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인데. 아니, 국민하고 외국인을 구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민족문화 창달 의무를 헌법에서 빼버려요. 민족이랑 빼버려요. 그 다음에 인종 및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 헌법에. 여러분, 우리가 껌둥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백인, 흰둥이라고, 노랑둥이라고 우리가 차별합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도 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도 주고, 의무도 이행하는 건데. 인종에 따른 우리 대한민국 차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국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렇게 써놨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 출신 국가, 출신 민족에 따른 차별 문제였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적 가진 사람하고 다른 국적 가진 사람하고 차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우린 세금 내고. 최근에 의료보험 중국 사람 얼마 썼다고요? 한 사람이. 예. 네. 3억 써버려요. 외국인이 5주 정도 쓰는데 그 중에 3억 8천이 중국 사람들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의료보험 체제에 외국인을 집어넣냐 이거예요. 이게 안 돼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때는 대한민국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와야 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사보험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보험에.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안도 뭐 마찬가지고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에 따른 차별. 국적 가지고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외국인을 왜 책임져요? 자, 그런 사람들 이거 주장하는 사람한테 옆집 애 한 달만 그냥 무료로 봐달라고 그러면요. 안 해요. 제가 방송 프로그램 한번 나갔습니다. 난민법 토론에 나갔는데 저보고 외국인 혐오주의자래요. 상대방. 난민센터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김 대표님은 네이버 포비아입니다. 이웃 혐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제가 사람들을 얼마나 외국인까지 사랑하고 그러는데. 지금 아파트 사시죠? 네. 아파트에 사시면서 왜 문 걸어 잠그십니까? 지나가다가 가서 잠도 자야 되고 이웃들이 가서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는데 왜 문 걸어 잠그세요? 저는 제주도라서 제주는 대문 없습니다. 정랑이라는 그냥 작대기 2개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마당에 막 들어오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누나가 저는 겁나요. 우리 조카들도 겁나고 그 사람들 겁나다고요. 그래서 난민법도 제한하자는 겁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도 문 안 열어놓으면서 뭘 이웃을 얼마나 혐오했으면 문 걸어 잠그겠어. 얘기 안 해요. 정말 이 국민의 권리를 다 사람의 권리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개헌안에서. 이게 다 국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남북군사 기본합의서. 이거 2018년 9.19 남북군사 기본합의서죠. 내용 보면, 이거 뭐 조선일보 자료인데. 지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군사분계선 10km, 양쪽 5km, 5km 해서 적대행위 중단. 해서 여기서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금지예요. 근데 왼쪽에 서해안은요, 북한은 50km, 남쪽은 85km. 뭐 이런, 양쪽 다 50km 하든가. 여기서 연대급, 해상 기동훈련 금지예요. 동해안도 북쪽에는 80km, 50km, 남쪽에는 80km. 자, 이번에, 북한에서 문제됐던 게 뭡니까? 요 북방, 이 적대행위,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에 포도 쏴버리고 여기다가 미사일도 쏴버렸습니다. NLL을 넘어서 미사일도 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왜 우리가 군사기동훈련을 못합니까? 대한민국 영공에서 왜 항공기를 못 날립니까? 대한민국 영토 자체를 영토 국권이라고 합니다. 영토 주권이죠.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남북군사기본합의서가. 이거 남북 국방부 장관이 체결했는데 국회의 비준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헌법 60조에서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을 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80석 있었는데 문재인이가 이거 국회 동의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북 국방부 장관이 체결을 했으니까 국방부 장관 훈령밖에 안 돼요. 그럼 법률 위에요, 밑에요? 법률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상 적대행 금지에서 지피 다 철거해버리고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항공기 운항 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용 응급 헬기조차 헬기를 띄우는데 우리나라 2등병 하나가 1등병 하나가 헬기 띄워서 국군 병으로 수송해야 되는데 북한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헬기 띄워야 되냐고. 사망했잖아요. 한강 하구 해저지도 제공해버리고 한강 하구 해저지도 뭐 하려고 제공했겠어요? 잠수정 들어오는 통로니까. 조사해줘 어디 네. 들어오기 편한가. 네. 그걸 다 자료를 내줬어요. 북한에. 자, 군사 합의서의 내용이 형법 제96조 외환죄입니다. 이적죄에 해당. 시설 파괴 이적죄면 97조의 물건 제공 이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적죄.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 송영무는 이적 행위라는 거예요. 사형 무기밖에 없습니다. 이거. 적국을 위해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을 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군용에 공하자는 해저 지도 제공하면 이것도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래서 고발해놨는데 아직도 처벌 안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거 이 처벌 좀 하면 되는데 수사하면. 최근 대북전단금지법 김여정 하명법이잖아요. 2020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단 날리면 그 위험한 물건입니까? 거기에 1달러하고 쌀하고 USB하고 삐라가 들어갑니다. 먹을 것도 예, 먹을 거. 쌀하고. 그러면 됐죠. 예. 근데 이걸 막아요. 이걸 위반하면요. 전단 날리면 3년 이하 징역입니다. 3천만 원 이하 벌금. 10월 1일 날 박상학 대표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탈북 단체 이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립니다. 풍선 날리다가 경찰에 10월 1일 날 체포됐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 위반했다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번 정권에서 이거 놔두고 있죠? 난 이해가 안 돼요. 북한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우리나라의 정보를 다 주면 돼요. 우리나라 방송을 개방하면 되는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해요? 북한 방송을 대한민국에 틀겠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은 못 틀고 B라도 대북 방송도 못하게 하고 대북 전단 금지법 요거 가지고 요거 만든 사람들 다음 주에는 전원 그냥 이적죄로 제가 고발할 예정인데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권영세 장관도 이미 이제 고발해 놓은 상태고 우파 정당이라는 데서 국회의원 하면서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이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이 정책 실체를 저는 잘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전승절 날 중국 방문할 때 중국 대사였습니다. 이미 중국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다고 저는 추정이 되는 거예요. 추정이. 자, 이런 내용들이 또 볼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자유, 그러니까 교회,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내용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대부분 그렇게 되고요. 대통령 개헌안, 그때 당시에 문재인 개헌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5월에는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 불법 취업 비자 허가를 다 내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난민들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데 1인당 한 40만 원 줬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40만 원씩 매달 줘요? 안 주고 외국인한테 줘요. 난민 허락도 안 받은 사람, 신청자에 대해서. 그런데 삭감한 예산은 탈북 난민 지원 자금은
다 삭감해버렸습니다. 아니, 북한 동포는 왜 무시하냐고. 거기에 예산을 써야지. 왜 엄한 놈들 예산을 쓰냐고. 그 다음 공직사회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몇 년 전에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데 대법원 내에서 신우회, 대법관도 참석했습니다. 법원 노조에서 와서 똥을 한 바가지 들고 와서 그 바닥에 엎어버리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니 대법관 이하 신우회 드리는 사람이 밖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 밖에서 예배 드립니까? 판단 누가 해요? 법관이 결국 최종 판단하잖아요. 왜요? 공무원법 59조에 2하고 지방공무원법 51조 2에서 공무원 정치 중립, 신우회 예배 드리는 건 정치 중립 위반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 3법, 유치원, 선교원, 지금 교회 다 문 닫았잖아요. 유치원 여러 가지 사건 터뜨렸잖아요. 왜? 유치원까지 장악하려고. 유치원에서 복음 제시하는 거 막으려고. 그 다음 미션 스쿨 선교자유 박탈. 이거 오랬죠. 종교, 우리가 필수, 성경 공부 필수 체프를 이제 못해요.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게 이런 부분을 해서 복음의 황금 모자는 군대와 학교에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게 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헌법 위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행정고시에 헌법이 필수 과목이었는데 없애버렸습니다. 고위 공무원 되는 놈들이 헌법을 모르는 거예요. 왜? 법률이면 다 된다고 하려고. 법률만 제정하면 얼마든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다고. 그러나 헌법을 배운 사람들이 이거 함부로 못합니다. 이거 헌법 위반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재까지도 헌법은 행정고시에 과거에는 필수 과목이었는데 헌법이 필수 과목에서 빠졌습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 공무원들이 성납 이재명이가 그랬죠. 신천지가, 제가 신천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이 코로나 상황 됐을 때 영장 없이 신천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다음 타겟은 교회다. 다음 타겟은 교회다. 근데 신천지를 옹호한다고 또 할까봐 이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문재인 정권은 신천지와 교회를 분리해놨습니다. 그 다음은 사랑제일교회와 한국교회를 분리해놨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교회와 국민을 분리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너 요즘도 교회 나가? 요즘도 교회 나가? 학교에서. 야, 너 교회 나가냐? 완전히 교회를 이제 박살을 내놨죠. 박살을. 자, 이게 뭐 위반이라고요? 헌법 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내용을 완전히 침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인원 제한 있죠? 예배 인원 제한 했지 않습니까? 필수 인원,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거나 20명, 50% 제한한 거. 이거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예배 형식을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국가가 어떻게 예배 형식을 정해요? 몇 명이 참여할지, 몇 명이 드릴지, 그건 교회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교단 지도자들 가서 다 머리 조아렸어요. 그때 정교분리 원칙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위반된다. 인권위가 이런 일을 엄청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은 인권위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예 정부가 그걸 해버리니까. 인권위 권고 이런 내용들이 옛날 사례들인데 이건 우리가 하고 있던 사례 중에 대구 하나 어린이집 사례가 있는데요. 대구 하나 어린이집에서 시간이 남으니까 염한섭 원장님의 동성애 관련 강의를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고 고소해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처벌받았습니다. 저희들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법원
고등법원 진행 중인데 이 정도로 아니 동성애 폐해를 동영상 시청했는데 아동 학대로 처벌을 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건 2020년 1월 19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중국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확진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감염병 예방법을 몇 번 바꾼지 아십니까? 현재까지 26번 바꿨습니다. 2년 동안. 법이라는 거는 안정적이라 해야 됩니다.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4개월이니까 2년 동안 2020년부터 2020년 12월 24일까지 하면 24개월이지 않습니까? 21년, 20년, 한 36개월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법을 개정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으면 이런 국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법을 개정해요? 왜 개정했을까요? 교회를 폐쇄하고 계속해 교회를 공격하니까 저희들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형사법정에서 반박을 하면 법의 허점을 반박하면 그 다음 달 개정안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박 서면을 내면 그 다음 달 국회가 개정을 해요. 법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헌법 위반되는 법률인 거예요. 자, 대표적인 내용이 감염병 예방법 49조인데요. 이게 교회 폐쇄법이라고 불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2021년 3월 9일 개정된 건데 2020년 9월 29일 하고 작년 3월달 나온 건데 최근에 뭐 누가 뭐 뒤늦게 나와가지고 교회 폐쇄법 누가 발의했다 하면서 카톡에 엄청 돌아다녔는데 제발 좀 무식하면 가만히 계세요. 이미 다 차 지나갔어요. 다 폐쇄 발의 재작년 작년에 다 이거 만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 행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을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 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시설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이게 교회 폐쇄법입니다. 사망에 따라서 시설이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권리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니 이에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사망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서 해당 장소의 시설이나 교회 명 간판, 십자가 제거, 해당 장소 시설이 폐쇄된 장소 시설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관공서에서 부착하고. 이거 나왔는데 교단 지도자들 어디 갔어요? 이거 할 때 어디 갔냐고. 네. 어디 갔냐고. 그때 종교의 자유하고 왜 정치적 종교 분리 원칙 주장 못했냐고요. 이거 이제까지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 법이. 왜 헌법 소원도 제기하고 했는데 아직도 판단 안 해줘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다 기각시켰지만 항소심 가서 대부분 우리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한 건 빼놓고는 거의 승소했어요. 이 법은 사문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든가 남북군사 기본 합의서라든가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내용으로 이제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예. 교회만 무너뜨립니까? 가정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동성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자꾸 헌법에 위반된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요거를 헌법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그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인정하고 성평등 보장 및 차별금지법 제정 의무를 헌법에 박아 넣으려고 문재인 정부가 시도를 했습니다. 자, 여성가족부 명칭도 웃겨요. 원래 여성가족부라고 하면 영어로 Ministry of Women and Family가 돼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현재 여성가족부 이렇게 됩니다.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라고. 성평등 가족부예요. 여성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으로 이렇게 바꿔서 작성해버리고 결국 요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깨뜨리기 위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뭐 물론 옛날에 뭐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사회 교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행위, 자녀의 우품물을 보는 행위가 인권 침해이므로 인권위에 신고하라고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저기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거지 시키면 인권 침해니까 인권 침해 신고하라고 자녀들한테. 요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사자성어는 호로자식이라고 합니다. 호로자식.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로마가 왜 무너졌다고요? 군사력이 없어서 가정 무너지니까. 가정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분열 시도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가면 기독교 좌파와 기독교 우파가 또 대립을 해요. 다 쫓아내야 됩니다. 기독교 좌파들.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지금 40대 목회자들 다 좌파 목회자들이 와서 대형교회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정치 문제이므로 종교분리 원칙에 따라 침묵해야 됩니까? 아니,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게 종교분리 원칙이지, 교회가 국가 정치에 참여하는 건 금지한 적이 없어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민 아닙니까? 국민들은 정치적 권리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간에 몇 평짜리 세우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교를 뭐 강행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교리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몇 명 드리는지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니네 개입하지 마. 신부 옷을 예컨대 신부님 옷을 만약에 칼라를 로만 칼라를 이런 식으로 바꿔라 해보십시오. 야, 로만 칼라 높이가 지금 3cm인데 5cm로 늘려. 국가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미사를 50명만 드려 하는 게 더 심한 거예요. 예배를 50명만 드려 하는 게 더 심한 거예요. 이거를 지난 정권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종교분리 원칙. 자,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김치들이 들어와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정사가 뭐예요? 정사. 한자로는 정치에 관한 일이고 정치를 맡은 사람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정치적인 그 부분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 말씀 그렇게 에베소 6장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 통치되는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이거 침묵하면 그게 죄예요. 누구든지 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침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 교회, 국가를 해체하는 우리가 침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언노련이 이미 장악해서 여러분 카톡 많이 보셨죠? MBC 그 국장들 장악한 거 보십시오. KBS 국장들 장악한 거. 모든 이사진들 전부 다 장악했습니다. 우리를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이 빛과 소금이 안 돼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언론은 왜? 세상 주관자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침묵하면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계 장악한 사람들. 뭐 엄청나죠? 한 사례를 저희들도 또 했는데 인천에 있는 너무 큰 국제학교예요. 국제학교. 대한학교입니다. 근데 국가가 대한학교들도 하도 이제 국가 지침을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대한학교 법률들을 개정해가지고 다 학교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하니까 세금을 100억 넘게 때려버렸습니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제는 중대형 교회가 되면 무조건 우리는 학교를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영락교회가 이 중고등부가 3,000명 됐었습니다. 지금 300명 안 됩니다. 대형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초등부 없는 교회들 너무 많고요.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왜? 학교에서 자꾸 반대로 가르치니까. 그럼 우리 거기에 대적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침묵하느냐?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이 미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나왔는데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혹시나 제가 뻥 친다고 생각할까봐 원문을 가져왔는데요. 요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친절하게도 어렵지만 해석을 했습니다. 의회는 국교를 창설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또는 평화로운 집회권과 불만사항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여기서 정교분리 원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원적으로 교회를 보호하려고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교분리 원칙, 이거 마찬가지 20조 2항에 되어 있는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건데 원래 의미는 국가가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못하는 거지 종교가 국가에 이제 요구한다든가 이 권리를 주장하는 이걸 막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왜 이게 왜곡됐느냐? 일본이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 어디서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독립운동 했던 교회 34명 중에 반 넘게 16명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독립운동은 정치운동입니까? 정치운동 아닙니까? 정치운동이죠. 거대한 정치운동. 나라를 되찾기 위한 거대한 정치운동이죠. 단순히 정당운동을 할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를 되찾는 거대한 정치운동인데 국제정치운동이죠 사실. 근데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본 식민 통치 시절에 교회가 자꾸 정치운동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정교분리원칙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해서 이 교회는 정치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잘못 가르친 거죠. 그럼 대한민국 현대 정치는 없었느냐? 여러분 문익환 목사 잘 알죠? 뭐 좌파 목사긴 하지만 그 사람 정치했어요 안 했어요? 문익환 목사가 욕하는 좌파 정치인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정치 목사로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근데 정광훈 목사님 정치운동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구장창 비판하죠. 이게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동환 목사, 문익환 목사 동생이에요. DJ 정부 시절 국회의원이고요. 국회의원까지 다 해먹었어요. 이재정 통일부 장관 옛날 성공의 신부입니다. 여기 뭐 종전 지금은 아니고 종전 이재정 현재도 경기교육감 많은 것 같은데 경기교육감 교육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이제는. 그 전. 아니 이 사람들 좌파 정치, 좌파 목사 신부들은 다 정치예요. 근데 언론에서 정치 목사, 정치 신부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들은 성경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럼 이미 하나님은 교회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아는 것은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저는 이 정당 운동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반악법 정책을 우리가 반악법 정책을 막으려고 시민단체 무슨 단체 다 해서 나가봐도 국회의원 한 사람만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이상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우습게 생각해요. 우파 정당은 크리스찬은 집토끼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좌파 기독교인 좀 풀어놓으면 싹 분열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아스팔트에 나가서 언제까지 고생해야 된다.
저는 너무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외국은 어떤가? 뭐 우리 법학하는 사람은 비교법 사례라고 합니다. 외국이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독일 기독교 정당들, 기독교 사회당과 기독교 민주당에 세운 연합정권이 메르켈 정권이었습니다. 여기는 기독교 정당들이 여당이에요, 여당. 네덜란드, 아브라함 카이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일본 보면 돼요. 일본에 여러분 공명당 들어보셨죠? 일본 극우 세력의 뿌리가 공명당입니다. 공명당이 누가 세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묘호랭교 들어봤어요? 부산 가면 좀 있죠? 네, 남묘호랭교. 왜 남묘호랭교인 줄 아십니까? 남쪽 고향이에요, 고향이. 묘가 고향이 묘자입니다. 왜? 이 사람들도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막 하다 보면 야옹 야옹 야옹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남묘호랭교라고 하는데, 하여튼 남묘호랭교가 만든 창가학회, 여러분 창가학회 들어보셨을까요? 창가학회에서 만든 정당이 공명당이에요. 근데 여기는 참의원, 민의원 많습니다. 근데 여기가 일본 극우의 이론을 주도해요. 여기서 던져주면 자민당이 이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의당이 극좌적인 가치를 내걸고 주장하면 민주당이 마지못해서 반쯤 따라가는 중도 좌파적인 정책 취하는 형식 취해요. 여기는 일본은 공명당이 극우 이론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모든 극우 이론은 공명당이 주도합니다. 여기는 종교정당이에요. 남묘호랭교 종교정당인데, 일본은 정교분리 원칙을 우리한테 가르쳐 놓고 자기들은 종교정당이 있는 거예요. 네. 한국교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 나오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바로 잡히나니 이것을 생각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 잡을 만한 사람이 없으려니와 해서 교회 자체를 정치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 문제, 복음 전파는 최선을 다해야지 왜 정치에 신경 쓰냐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 내 일시나 돌아보며 세상 시비에 상관하지 말며 믿음으로써 영원한 복이나 구하리라 하여 전국 동포가 주사파에 다 죽을 고초를 당하였다 하여도 조금도 동심치 아니며 일국강토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하여도 들은 채 아니하며 다만 기도하는 바는 나의 몸을 구제하소서, 나의 집과 부모 처자와 친척 친구를 복만히 주소할 뿐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승만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찌 예수의 본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바라 하리요 이른바 교회의 편벽되기를 주의함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승만 대통령은 미리 했습니다. 혹시 그럴까봐 우리가. 그러면 한국의 최초 정당은 어느 당이었을까요? 이걸 한국 최초 정당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공산당 말고 일반적인 정당. 한경직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영락교회 출신이라 제 사무실 이름도 추양이라고 지었습니다. 추양 의미가 한경직 목사님 호가 추양입니다. 그래서 추양이라고 지었는데, 이분이 장로 시무 핸드북이라는 영락교회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해방 후 신의주의에서 윤하영과 필자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최초의 정당 기독교 사회당을 조직했다고. 한경직 목사님이 장로 시무 핸드북 313쪽에서 14쪽에 직접 쓰신 거예요. 필자가 한경직 목사님.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 정당인 기독교 사회당을 처음 만들었던 거예요. 신의주에서. 그 다음에 이게 정당 조직해서 김일성을 상대하려고 하니까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이거 다 풍지박살 내니까 어떻게 해요? 와야 된 거예요. 와야 되니까 평양에서 조만식 장로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빨리 만들어라. 아마 김일성 못 막는다 해서 조만식 장로님이 조선민주당을 창당한 거고, 그 후에 신의주의 김화식, 김관주 목사님 중심으로 기독교 자유당도 여기서도 그때도 또 세우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 소련군에 의해서 해체가 됐는데, 하여튼
교회에서 우리나라 정당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사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선각자들은 교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나라를 하여튼 바꾸려고 했다는 거고. 자, 교회 정치 참여에 대한, 그러면 아까 에베소 6장 12절 말고도 근거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가면 뭐가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밟힐 뿐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세상에 정치가 포함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면 2단, 3단, 9단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릇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정치형에게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끌려가는 거예요. 맨날 아스팔트에 나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국회 장로, 집사, 권사, 잡사 다 있는데 왜 우리가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우리 윤천 목사님도 계시지만 대한민국 교회 성시아본부 동반연 뭐 다 나서서 인권입법 제2조 3호 삭제하는 운동 벌였죠. 인권입법 제2조 3호 삭제됐습니까? 안 해줘요. 국회의원들이. 왜? 반인권적인 의원으로 찍히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민주당 강령 11조에 소수자 보호가 강령에 나와 있어요. 차별금지법 강령 삭제 안 하면 계속 제출해요. 성경적 가치가 바탕이 되지 않은 정당이 들어가면 공천 받으려면 당의 뜻에 따라야 돼요. 자, 국회의원의 자녀들 중에 아들 이름 제일 많은 아들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국회의원 아들 이름을 전부 다 표본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을까요? 제일 많은 이름이 재선이. 아. 네. 그 다음에 딸 이름은 삼선이라고 지면 쏙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삼순이. 그럼 몰랐죠?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게 짓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적 가치를 그 당의 강령으로 삼는 정당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은 성경적 가치를 담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 자유통일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고영일 변호사가 오늘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